예, 안녕하세요. 지금 고경주 선생님 강의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 방송 송출 그 질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좀 멈춘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지금 고문에 대한 시민의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강의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이후 강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 죄송합니다. 2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민에 대한 고무금지 원칙과 함께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자유민인 경우에는 노예와 달리 고문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서 이제 오연재 시대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언급한 칙서 같은 것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칙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의적인 해방이라면 고문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악의적인 해방이 아닌 정상적인 해방이라면, 즉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되었다면 고문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자유민들도 노예와 달리 고문에 있어서 보호받았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만일에 로마 시민인데 혹은 자유민인데 영원히 그러면 그들은 고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합법적인 고문인데 말이죠. 바로 유죄 판결 받는 경우에는 로마 시민이거나 자유민이라고 할지라도 고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유죄 판결 받는 경우에 고문할 수 있다면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 대한 고문 금지의 원칙은 이 부분에서 허물어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 대한 고문 금지 원칙을 허문 건 아니에요. 왜 허문 건 아니냐면 이런 그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냐면 만일에 이제 로마 시민이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너 죄가 있어 하고 딱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과 함께 일종의 신분상의 변화 같은 게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었는데 시민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시민에 대한 고문 금지 원칙 허물어질 수 있어요. 또 더 끔찍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메탈룸 같은 그런 이제 그 광산형 같은 거 봤잖아요. 이러면 자유박탈이에요. 자유박탈이라는 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민으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유죄 판결 받은 자에 대한 고문이라는 건 결국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한 자 혹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고문이기 때문에 시민과 자유민에 대한 고문 금지 원칙이 흔들리는 것,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적법한 재판 결과로 발생한 결과, 시민권 박탈, 이런 거는 뭐 노예에 대한 뭐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돼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문이 이제 가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측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고문에 쓰였던 여러 이제 도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그 채찍 같은 경우에 노예에게 이제 칠 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력을 동원했던 겁니다. 보면 그냥 줄이라면 타격감이 적을 테니까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더 많이 안겨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속 볼 같은 걸 단다든지 아니면 작은 뼈 같은 거 이런 걸 달아요. 그러면 같은 힘으로 내리치더라도 타격감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고문 도구들도요, 보면 고문 도구란 걸 모르고 보면, 특히 이 갈고리 같은 것은 고문 도구인 듯 보여지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보면 귀걸이인가 액세서리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게 이제 뭐지 싶은 것인데, 이거 타격감 높이기 위해서 달아 놓은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유명한 튜린 수위, 그 예술을 감쌌다고 하는 그 수위에서 이 그 핏자국 같은 거 남은 것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채찍으로 예술을 쳤는가, 뭐 이런 거 연구하면서 막 그 남아있는 흔적 추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타격감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달아놓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고문 도구를 통한 고문이라는 게 유죄 판결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이든 아니면 자유민이든 신분 변화가 있게 되니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신분 변화를 겪고 혹은 유죄 판결 받고 그러면 고문할 수 있었던가, 고문을 받았던가 하면 유죄 판결 받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고문으로부터는 보호해 줘야 돼 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토니누스 피우스, 이 그 오현재 시대의 황제인데요. 안토니누스 피우스 칙서에 이제 나오는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의 시참사회 의원인 경우에는 유죄 판결 받았지만 고문하면서 신문하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그 칙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시참사회 의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의 그 사회 내에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보호해줘야지라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대상들 중에서 하단부였다. 맨 밑에 계층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잖아요. 로마에 원로원이 있고 그 원로원 멤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로마의 그 계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이제 보호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원로원 계층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계층이 뭐냐면 이제 에퀴테스라고 불리는 그 기사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참사회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의 그 소위 원로원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소위 회의가 각 지방의 도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각 지방 도시의 원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이제 각 제국 도시의 소위 원로원에 해당되는, 로마의 원로원은 제국 전체의 그야말로 원로원이었다면 지방 도시에 그 참사회가 있는데 그 멤버들을 데쿠리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보호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도 고문해서는 안 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호받는다면, 고문으로부터 유죄 판결 후에 보호받는다면 거기에 감춰진 다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원로원이나 로마 원로원이나 기사계층은 당연히 보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윗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보호받아야 될 상류층 그 대상들, 상류시민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에는 이미 그 안고 있는 거죠. 범주 내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분명 유죄 판결 받은 이후에도 뭔가 이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보호해줘야지 라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어떤 얘기를 하는 대목이냐면, 섬으로 추방된 자 이거 고문해서는 안 돼.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게 될 형벌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섬으로 추방됐다. 여기서 이제 추방된 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추방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류층의 그 형벌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섬으로 추방됐다, 추방된 자다 하면 상류층이다. 하류층과 상류층이 있다면 상층 시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추방된 자에겐 고문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추방됐다는 건 이미 유죄 판결 받고 보내진 건데, 다시 말하면 유죄 판결 받은 후에도 고문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층 시민인 경우에는 고문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고 계시는 이 판넬은 부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예요. 뭐 우리에게는 명상록 혹은 뭐 수상록으로 이제 알려진 그 황제인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어떤 언급까지 하냐면 기사계층 중에서 특히 고위급 기사계층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친위대장이라고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그 고위급 기사계층이다면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증손까지도 뭐 평민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야? 평민에게 가해지는 뭐 처벌이나 고문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건 그럼 뭐야?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평민이면 뭔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뭔가 다른 처벌을 받았다는 거네? 라는 걸 또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게 아닌 느낌이 풍겨져 나오는구나 라는 걸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위급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보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어쨌든 고문에 대한 것에 있어서 분명 시민단 내부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측면 혹은 차별적인 측면이 있었구나 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제가 막 얘기했던 건요. 근데 법률적으로 뭔가 법학자들이 얘기했다든지 뭔가 사안에 대해서 황제들이 언급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인데, 사실 만일에 이제 역사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무색해요. 뭐라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역사책을 봤더만 사방천지에 고문하는 얘기더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역사서 속에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범주들에 대해서도 뭔가 무차별적으로 고문하는 얘기들이 꽤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 걸어놓은 그림은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네로 시대 피소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 얘기하자면 그 소세네카가 그때 자살을 했었죠. 사실은 자살을 이제 강요당한 상황이었는데, 뭐 피소 음모 사건과 이제 연루되었던 뭐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이제 자살 강요당하고 죽었던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회화 작품인데, 이때 보면요, 피소 음모 사건이 보면 타키투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뭐 지금 얘기한 무슨 고문 불가의 원칙인지 뭔지 이런 거는 하등 떠오르지 않아요. 막 거의 무차별적으로 고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제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런 그 황제의 권력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황제권의 위상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현실 속에서는 사실 원칙이 무너지거나 무시되는 경향,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법률 사료 속에서 뭔가 우리가 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떤 칙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빈번하게 무너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분합니다. 특히 제일 빈번하게 무너지는 가운데 중요한 사안이 뭐였을까 생각한다면 결국은 황제와 관련된 거예요. 황제와 관련된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판을 이제 그 토가 속에 넣은 거죠. 서판 넣고 왔는데, 저거 뭐야? 무기야? 라고 이제 의심을 받아서 그야말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은 뭐 이런 사례가 이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도 기록된 게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치세에도 어떤 그 기사계층 인사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이제 문안 인사 왔는데 뭔가 무기를 숨겼다라는 문제 때문에 또 아주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죽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분명 노예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기사계층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금 원칙을 얘기할 때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 고문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이지만 고문하는 거예요, 막 잔혹하게.
그리고 진짜 표현도 그래요. 노예에게 하듯 고문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권력 안보, 황제 안위와 관련됐다 느끼면 사실은 이런 원칙들은 허물어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현실 속에서는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그럼 허물어졌다면 법률 사료 속에서는 또 어떤 그 변곡점이 있었는가 얘기를 한다면 이 유죄 판결 받기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 대한 고문이라는 게 이거 안 되지라는 게 있었다면 이게 말이죠. 한 3세기 초반쯤 되잖아요. 그러면 유죄 판결 받기 전에도 고문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카라칼라 치세예요. 요거는 좀 쭉 제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카라칼라가 누구냐면 여기쯤 있는 요거 한번 크게 해볼까요? 요쯤에 있는 게 카라칼라예요. 세베루스 황가 시기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 시기에 로마에 있는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돼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 강의 초반에 자유민이 있고 자유민 중에 로마 시민이 있고 페레그리니 외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카라칼라 치세 때 자유민 전체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단순화시킨 표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 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유민에게 다 로마 시민권을 자 옛다 받아라 닭에게 모이 뿌리듯 확 뿌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누리면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과 보호를 아주 폭넓게 누리게 되었는가? 이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이 표는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로마 시민이 이 상층 시민과 하층 시민으로서 이렇게 구분되면서 이 법적인 보호가 예전에는 로마 시민 대 외인이라는 그런 구분이 있었다면 이제 카라칼라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그 로마 시민 전체에 대한 보호가 일부 상층민에 대한 보호로 국한되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의 로마 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갔던 게 세베루스 황가 시기의 카라칼라다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라칼라 때 보면 유죄 판결 이전에 고문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보여요. 뭐냐면 어떤 이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유죄 판결 받기 전인데 이 사람 소유 노예 아닌 제3자 소유 노예죠. 일단 고문해서 증언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독살 혐의 받고 있었는데 만일 충분히 이 사람이 독살했다는 그런 증거가 확보되면 이 여자도 유죄 판결 전이지만 고문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 유죄 판결 전 고문이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겁니다. 그전에는 유죄 판결 전에는 이렇게 고문하는 거 이거 안 되었는데 이제는 유죄 판결 전에도 고문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베루스 황가 시기를 어떤 식으로 많이 보냐면요. 로마 시민에 대한 고문이라는 게 확대되어가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사실은 약간은 예상되는 결과이죠. 뭐냐면 시민권이 그만큼 확대되었던지라 그게 시민권 확대와 함께 권리와 뭔가 보호가 확대되는 비슷한 수준의 보호가 더 넓게 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시민단 내부에서 로마 시민이지만 일부만을 보호하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하층 시민, 하층민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베루스 황가 시기 로마 시민권이 로마의 자유민 전체에게 뿌려진 이 시기가 로마 법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세베루스 황가 시기에 이제 법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자유민 고문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인가?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유민이 증언을 하는데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면 그 자유민 고문하는 거 옳지 않아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갈팡질팡하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언의 일관성이 있다면 고문하는 거 옳지 않지만 증언이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 없게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 고문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거 그 고문의 불가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세베르스 왕과 시기가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고요. 이 이후로의 상황을 보자면 당연히 이제 좀 나빠지는 쪽이에요. 다시 보호되거나 아니면 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심지어 이제 3세기 말이나 4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고문 불가의 원칙이 더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마이에스타스 범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마이에스타스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뭐 상층민이고 하층민이고 없어요. 고문할 수 있어요. 뭐 마이에스타스 범죄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주술이나 마술 같은 거, 점성술.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중한 범죄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 그 여론을 좌지우지하면서 거짓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주술이나 점성술은요 그냥 뭐 미신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정권의 안정성, 사회의 그 안정성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범죄인데 이 주술이나 점성술과 관련된 범죄에도요 이 그 뭐 상하류층 상관없이 고문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3세기 말 4세기 초 가버리죠. 위조죄, 그 다음에 점성술이나 마술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가장 중요한 마이에스타스 문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3세기 말 4세기가 되면 상하류층 상관없이 고문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서 가버린다는 거. 이건 뭐냐? 로마의 그 시민에 대한 고문의 보호,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이게 이제 후대로 갈수록 더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그 부조는요 직접적으로 고문과 관련된 사진은 아니지만 이거 이제 퀴벨레라고 불리는 동방의 여신이기도 하고 로마에 유입돼서 이 마그나 마테르라고 불리는 그 여신의 사제로 있었던 그 사람의 그 무덤 부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고문에 쓰였던 뭐 이렇게 도구, 채찍과 같은 거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걸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흥미롭게 볼 만한 이런 이제 그 부조가 있어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의 문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죠. 이 고문의 그에 대한 보호가 시민단 내에서 이제 보호받았던 것이 허물어져 갔던 좀 더 이제 약화되어 갔던 것과 함께 또 하나 이제 그 로마에 시간이 갈수록 제정 후기로 갈수록 로마의 시민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던 상속권 같은 것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거죠. 나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봐줘요. 아니면 저 직접 여기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재정기에 보면 허물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상속권의 문제는요. 특히 재정기에는 속주 총독의 사법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속권은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권은 그냥 한번 내 걸 봐줘요 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상소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사실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상소는 뭐냐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던 공화정 시기에 프로보카티오와 아펠라티오라는 게 있는데 그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호민관에게 혹은 민회에게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결 처분 받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이었는데 이게 재정기에 왜 속주의 총독의 사법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사람들은요, 공화정기만 해도 사실은 멀리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제국 전체에. 그렇겠죠. 애초에 이제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로 시작했다가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해외로 팽창하고 해서 지중해 제국이 됐는데 사실은 시대를 위로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로마 시민이라는 자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자였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갈수록 로마 시에 거주하는 건 아니라도 뭐 이탈리아 반도에 어디에 거주하거나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제국화되고 특히나 이제 제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내가 로마 시에 사는 자는 아니죠. 각 속주에도 이제 로마 시민이 이제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의 시민을 처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속주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속주 총독의 문제와 이제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정기에 오게 되면 황제가 1인자로서 속주 총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속주의 총독권이 좀 제약받거나 아니면 감독받거나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주 총독은 속주민에 대해서는 다 재판할 수 있어요.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형사나 민사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제국에, 이 넓은 제국에 어느 속주의 속주민, 그냥 페레그린이든 아니면 로마 시민이든 간에 속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속주 총독의 사법권 하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속주 총독의 사법권에 이제 하에 있는 로마 시민의 시민권, 이것과 이제 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이걸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인들, 페레그리니라고 불리는 자들은요, 물론 로마 시민에 비하면 보호를 덜 받아요. 일단은 이 속주 총독의 폭주를 막아보려는 그런 법적인 그 장치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당 취득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런 걸로 이제 길게 부를 수도 있는, 그렇지만 너무 기니까 착취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렉스 레페툰다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막 너무 속주를 수탈하면 나중에 소송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속주 총독의 폭주를 막는 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에스타스 법도요. 요거 그 로마 인민의 소위 마이에스타스를 손상시켰다라는 차원에서 속주 총독이 이거 잘못하면 마이에스타스 법 위반으로 이제 걸려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얘는 이 마이에스타스 법은 탄력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걸려들 수도 있는데, 이런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페레그리니는 사실은 그 속주 총독의 비행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그렇게 충분하게 보호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프로보카티오나 아펠라티오로부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속주 총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요 제가 오른편에 그 걸어놓은 이 그림은 워낙 너무 유명해서 뭐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요거 이제 그 유명한 카틸리나 음모 사건과 관련돼서 키케로가 연설했던 그 뭐랄까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린 회화 작품이죠. 이때 보면 이제 카틸리나 일당들이 소위 직결 처분 당한 셈이죠. 직결 처분 당합니다. 근데 이거 로마 시민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상황인데 직결 처형되고 막 이런 처벌을 받아요. 그때 이제 키케로가 워낙 새치여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던 사람이라 어떤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고 가냐면, 카틸리나 원로원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 심지어 콘술에까지 출마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콘술이 되진 못했지만, 근데 이렇게 규정하는 거지. 저 사람 적이야, 로마에. 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이런 거죠. 곰 보고 토끼야 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적이면 로마 시민이 아닌 자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건 당연히 이런 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야 라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보카티오나 아펠라티오 뭐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바로 처리가 되어버리죠. 나중엔 역풍이 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키케로가 다시 막 로마 떠나게 되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보장을 안 해준 것이죠. 이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요, 만일에 그 상속권을 주장을 하면 그거 이제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 폭력에 관한 윤리수법 같은 걸 보면 만일에 속주 총독이다, 행정관이다 그러면 이 상소를 한 시민에 대해서는 뭐 매질하고 고문하고 아니면 소위 직결 처분하고 이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공화정 시기에 데나리우스한데 여기 보면 막 그 거만한 막 그 포즈를 취하면서 있는 장군에 대해서 토가를 입은 로마 시민이 프로오꼬 사실은 W 발음 나니까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제 로마의 민회에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프로오꼬 하면. 아펠라티오는요,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이건 호민간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인테르케시오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아펠라티오에 속하는데, 로마는 다 행정관이 복수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시민에 대해서 뭔가, 판결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한 행정관 말고 동등한, 같은 그 직급에 있는 다른 행정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동료 행정관에게 인테르케시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민관에게 하거나 아니면 판결 내린 다른 동료 행정관에게 인테르케시오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거 이제 아펠라티오라고 하고 민회에 자신의 문제를 이제 요구하는 걸 다시 나는 민회 앞에서 내 문제를 판결받고 싶어라고 내 문제를 민회로 가져갈 거예요라고 하는 거 이제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화정기에 로마의 시민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이제 상소와 관련된 권한이라면 자기의 이제 판결받은 것을 다시 이거 아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줘요 하는 권한이라면 이게 제정기가 되면 로마가 황제 지배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분이라는 건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프로보카티오든 아니면 아펠라티오든 사실은 누구에게 가는 상소로 수렴이 되냐면 황제에게 가는 상소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보카티오와 아펠라티오를 구분한다는 건 사실은 제정계는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인 그 꼭대기에 있는 상소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황제가 되는 거죠. 제정계에 오게 되면. 이 제정계 상소는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상소의 사례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첫 번째 경우죠. 뭐냐면 재판을 받은 다음에 상소하고 막 로마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재판 받기 전에 나 안 받을 거야 재판. 그냥 바로 보내줘요. 저 상위 기관으로. 뭐 이런 식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건데 제일 유명한 사례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사례가 원칙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데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례죠. 이때 보면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해서 사실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소가 그러면 재판받기 전에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판 안 하고 그러면 나 상소할 거, 너네한테 재판 안 받을 거야 하면 총독이 바로 올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바로 그 바울의 사례를 모티브로 한 회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요. 속주 총독이 재판에 착수해요. 재판하는 거지. 그리고 막 조사도 해. 조사도 하는데 판결은 안 내려. 판결은 안 내리고요. 판결 내리기 전에 황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판결 내리기 전에 황제에게 문의하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 해요. 속주 총독이. 다 하고 판결까지 내려요. 내리고 난 다음에 뭘 안 하냐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판결과 형 집행 사이에 저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소위 상속권 인정해주는 황제에게 더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니까 문의하는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사례는요 이게 일반적이고 모든 상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됐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논란이 많냐면 왜 그냥 올렸지? 재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 안 내리고 왜 올렸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로마 총독이 다룰 수 없는 사건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 총독의 어떤 권한의 급에 따라서 어떤 총독은 이러이러한 사안까지 다룰 수 있고 어떤 총독은 더 많은 사안을 다룰 수 있고 소위 속주 총독의 부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뭐냐면 속주 총독의 급의 문제가 아니라 급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의 범죄는 특정 카테고리의 범죄는 무조건 올려야 돼. 재판하지 말고 올려! 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사례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논의예요. 근데 이 논의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막 서로 그 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제 답을 생각을 해보자면 속주 총독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처리 못할 사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속주 총독이 바로 올려버려야 했었다거나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했을까?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데 올려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 총독 자체의 성향도 이제 작용을 하고요. 조심스럽거나 뭐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총독이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잘 그 근거가 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처벌을 해야 돼라고 소위 그 지역 사회 내에서의 압박감은 굉장히 커요. 게다가 얘는 또 로마 시민이래. 여러 가지 요소가 막 겹쳤어. 에라 모르겠다. 올려버리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단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팩트 때문에 재판도 안 하고 보내버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여지들이 많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해서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올려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세 번째 경우. 재판하고 그 다음에 형 집행 전에 물어보고 뭐 이런 사례가 사실은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하층민의 상속권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하나는 하층민에 대한 상속권의 문제, 상층민에 대한 문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이 세베루스 왕가 시기는 그 법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 뭔가 특권으로서의 성격을 상당히 잃어버린 시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로마 시민권이 전체 자유민에게 확산된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고문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상속권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때 보면 상속권의 문제에서도요. 이 세베루스 왕가 시기쯤 되면요. 특별하게 그 로마 시민이라고 보호받는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이 보호받으려면 어느 그 요소가 더 중요해지냐면 너 로마 시민이니? 아니니? 이게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니? 너 호노스 가지고 있니? 너 디그니타스 있니?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생의 문제. 그리고 너 관직 가지고 있니?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너 얼마나 부자야? 라는 소위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부류, 우리가 이 호네스티오레스라고 이제 부르는 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속권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닌 부류들. 호노르도 없고, 뭐 디그니타스도 없고, 뭐 이런 경우는요,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호네스티오레스가 아닌 후밀리오레스라고 부르는 이 부류들은 상속권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그 세베루스 왕가 시기, 특히 카라칼라 황제 시기의 시민권의 확장, 요 시기쯤 되면 정말 이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근데 이게 단박에 나타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베루스 왕가 전에 오현제 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오현제 시대에도 보면요 어떤 문건이 자꾸 나오냐면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문건이 나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위급 이 그 기사계층에 속한 자의 뭐 증손자까지는 고문해서 보호해 줘야 돼. 뭐 아니면 뭐 추방형 당한 사람 이거 고문해서 보호해 줘야 돼. 이게 다 이제 오연재 시대이거든요. 세베르스 왕가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상층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건 뭐냐? 같은 시민이라도 하층부가 보호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걸 엿보게 해주는 거죠. 애써 상층부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게 이제 오연재 시대부터 냄새를 피우며 이루어지다가 사실은 세베르스 왕가 시기에 특히 이 시민권이 확 뿌려지던 이 시기 즈음에 오게 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절대적인 보호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바로 이 세베르스 왕가 시기에 카라칼라의 그 시민권을 확장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문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 카라칼라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시민권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 상속권에 대한 그 뭐랄까 향유 이런 게 이제 하층민에게서는 특별하게 그 보호받는 이런 양상을 못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충분히 이 상속권을 누렸는가라고 하면요, 이 상속권의 향유라는 거는 사실은 심지어는 오연재 시대뿐만 아니라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가 시기에도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주로 이제 형사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사 사건에서도요. 이 하층민은 좀 이런 그 소위 상소의 권한을 누리기 힘들었겠구나 하는 측면이 뭐냐면 이 타키투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로 시대 얘기인데 원로원이나 황제에게 그 상소할 때 소위 말해서 그 예치금 같은 거 둬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로원에 뭔가 문제를 제기할 때도 황제에게 문제 제기했던 것과 같은 액수의 예치금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황제에게 상소할 때와 같은 정도의 액수를 원로원에 문제 제기할 때도 내야 된다라는 건 황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예치금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로 이전에 이미 황제에 대한 민사에 관련된 문제는 예치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하층민에게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형사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사 그 상소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제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상소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유명한 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소요 유발하는 거 있죠. 소요를 유발하는 이거 굉장히 이제 황제들이 정말 싫어하고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소요 유발하는 그런 범죄자들 아니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깽단 결성한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시민이고 뭐고 아예 상속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그 형사 사건에서 상속권을 제약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왜 또 그 하층민에 대한 상속권을 제약하는 것과 또 직결되냐면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뭔가 갱단이나 아니면 도적으로 이제 잡혀오게 되면 상속권도 없는데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게 무기 소지죠. 근데 자구책으로 자기가 정말 위협을 받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격을 위한 무기인지 아니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은 애매한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지역 유지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지역에 행정관도 얼굴 알고 안면 트고 지내는 사이야. 그러면 칼을 차고 있어도 내가 요즘에 신분상의 위협을 느껴서 차고 있었어. 이러면 패스될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하층민인 경우에는 이거 잘못하면 정말 비적 혐의 이런 걸로 상속권도 없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제약받게 되는 이런 범죄라는 게 결국은 상층민보다는 사실은 하층민이 가담하거나 혹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범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치금 요구한다든지 민사에서 아니면 상속권을 제약하고 있는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분명 상층민보다 하층민이
상속권을 향유하는데 타격을 크게 받았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바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 세베르스 황가 시기의 이런 그 상속권의 제약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층민은 뭐 이미 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가 시기에도 사실은 그 보호받는 정도가 달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황제들이요 보면 아무래도 상층민에게 그 상소를 받는 자이든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이든 좀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가상의 대화를 구성한 거지만 디오 카시우스에 보면 마이케나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뭐 좀 더 그 특정 부류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 뭐 상소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그 가상의 토론 뭐 이런 건 굉장히 디오카시우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을 보더라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황제도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에서 관심을 쏟을 수 없다면 상층민 보호에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이제 짐작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상층민은 그러면 어떻게 배려받았는가? 상층민 같은 경우에는요, 만일에 설사 속주 총독이 너 그 상소를 내가 받아들여서 위로 올릴게 라는 거 아니라도요 일단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제에게 오케이 받아야 돼요. 형 집행 전에 황제에게 알리는 거죠.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 전에 자기가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립니다. 상소를 했던 안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위에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도 일단 황제의 오케이가 있어야지 소위 형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상층민 보호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세베루스 황가 시기에 이제 마지막 황제가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누군가 이제 상소를 하려고 로마로 가게 되면 이 상소하는 자를 속주에서 소위 속주 총독이나 이 속주에서 막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층민에게 유의미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만일에 이제 범죄 행위로 잡힌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았어.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만 만일에 하층민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잡고 난 다음에 자 재판할 때 우리 재판 받으러 와 너네 집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겠죠.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구속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그러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층민의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여지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구속 상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상층민의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 사람 제가 보증합니다. 이러면 소위 그 보증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요.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이따가 와.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상소자가 상소하러 로마로 가는 거 막으면 안 돼라는 건 하층민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어떻게 가 내가 이미 갇혀 있는데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미 깔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상층민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을 기소된 사람 만일에 이제 구속한다고 하면 속주 총독의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 기소된 자가 얼마나 뭐 부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서 그냥 확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 신분, 그 사람의 부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상태가 높고 부유함의 정도가 클수록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설사 정말 하층민이 그럴 일 없지만 기소됐는데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로마로 가는 길이 뭐 옆 동네로 가는 건가요? 천리길, 만리길? 그럼 어떻게? 가는 동안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나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갔다 와, 잘 갔다 와, 내가 노잣돈 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비용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층민에게는 일단은 임신의 구속이라는 면과 함께 이 비용을 담당해야 되는 결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층민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감당할 방법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지도는 딴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던 재판받기 위해 갔던 루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장거리 이동인 거죠. 지금도 사실은 여기서 여기 가려면 까마득할 텐데 이렇게 이제 장거리 이동한다는 건 평범한 하층민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게 너무나 이제 분명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 뭐 그 고문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보호받을 것인가에도 계층상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권에도 이렇게 재판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컴플레인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한다면 형벌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일단 뭐 상층민이든 하층민이든 제일 끔찍한 건 역시나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인데 사실 상층민 같은 경우에는 죽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은 공화정 시기에는 조금 진짜 많이 널널했던 것 같아요. 널널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 받기 전에 나 판결 안 받고 그냥 갈 테야, 도망갈 테야 하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너를 끝까지 잡아보려한다 이거 안 합니다. 좀 뭐지? 의지 박약?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주섬주섬 내가 챙길 수 있는 모든 걸 챙겨 놓을 테야. 요즘으로 치면 스위스 은행 계좌에 다 묻어 놓을 테야 하고 내 몸 피하면 끝이에요. 거기 스위스에 와서 잡아가지 않아.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재판받는 경우라도 로마를 떠나서 관직 안 하고 그냥 어디 마슬리아 같은 데서 편하게 살면 돼요. 지중해 해안에서.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재정기에 오게 되면 그런 거는 조금 그 덜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상층민들은요 사형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형은 이제 역시나 뭐 존속살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마이에스타스 범죄 이런 경우에는 사형당하고, 사형은 이제 목을 베거나 하는 식의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그런 형태의 사형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사형이라고 할지라도 하층민에 대해서는 그냥 죽이는 것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모욕적으로 최대한 고통스럽게 최대한 길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은 그렇게 그 빈도수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적용된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상층민은 이제 처벌을 받았나? 그 추방 형태가 그 중범죄에 대해서 이제 가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추방도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너 여기서 떠나 라는 추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죠. 어디로 가 라는 추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뭐뭐로부터의 추방인 거죠. 아니면 이탈리아부터, 로마와 이탈리아로부터 떠나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너 어느 섬으로 가. 이런 추방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추방도요 사실은 조금 층위가 있는 게 그냥 가, 어디로 가, 어디에서 떠나 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좀 심한 추방은요 그 사안이 엄중하다 하면 그 신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시민권을 그대로 가진 채 추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제 독하게 처벌하고 싶으면 시민권을 이제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랑 사실은 관련이 있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내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유언을 할 수 있느냐, 소위 상속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다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만일에 시민권을 유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 유언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손상받지 않는 거예요. 약한 편인 거죠. 근데 이제 만일에 시민권 박탈당하고 특정 섬으로 유배되고 이렇게 되면 재산 유지 못하고 박탈되고 상속권 갖지 못하고 이런 식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좀 심한 추방과 그렇지 않은 추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류층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건요. 이 회화 작품은 누구를 모티브로 한 거냐면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딸을 추방한 그 유명한 그 간통 사건이 있거든요. 그 대율리아가 이제
판다타리아라는 섬으로 추방된 적이 있어요. 유명한 간통 사건으로. 여기 궁벽한 섬이죠.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제가 커서를 돌리고 있는 이게 워낙에 조그마한 섬이라서 안 보여요. 점이라서 이거 이제 확대한 모양인데 여기로 이제 추방당해서 처벌받았던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섬으로 보내버리는 거, 이런 거 이제 괴로운 노릇이죠. 로마의 제국 초반기에 또 유명한 뭐 추방 사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또 잘 아시는 오비디우스. 여기로 추방됐죠, 여기. 이것도 이제 뭐냐면 거기로 가 하는 추방인 겁니다. 딱 그 추방 지역을 한정해 버리는 거죠. 이 토미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제 추방당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비디우스의 이제 추방 덕분에 여기는 이제 유명 인사가 추방한 장소로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 여기 로마의 오비디우스 시인이 추방당했던 곳이에요 하고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는, 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현재 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그 지정해서 추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만일에 조금 더 널널한 추방이라고 한다면 거기 빼놓고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제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탈리아나 로마로부터 너 떠나라 하는 종류의 그런 추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혹한 방식, 이건 뭐냐? 바로 이제 그 상층민이 아닌 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형의 유형 같은 겁니다. 같은 사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안 죽이는 거예요. 막 불에 태우는 거죠. 화형.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십자가형. 이런 형태의 이제 죽음을 가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투수형, 그 동물에게 던지는 거죠. 여기 보고 계시는 이제 모자이크는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죽는 거 자체도 그렇지만, 죽이는 거 자체도 그렇지만, 그 죽음의 과정에서의 모욕, 그리고 고통스러움, 이런 거 갖다가 그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사형의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하층민에게 적용되는 그 사형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광산형과 공공노역형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요, 이제 그 소위 하층민에게 주로 이제 그 부여되는 방식이었죠. 만일 상층민이라면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 참수하는 것이라면, 이제 하층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형이나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뭐 투수형 같은 걸 당한다면, 이제 상층민인 경우에 추방령을 당하는 정도의 급수의 그런 중범죄라면 하층민은 어떻게 되냐? 광산형이나 이제 공공노역형 같은 걸 이제 받는 겁니다. 이 광산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박탈되냐면 자유박탈되는 대표적인 형이에요. 광산에 가서 그 평생 일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지독했던 그 형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추정키로는 이런 광산형 같은 거 받은 사람들 뭐 사실은 죽는 게 낫겠어 하는 심정 딱 들게 정말 끔찍한 노동에 시달렸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여기 달아놨는데, 이 물 퍼올리는 그런 이제 그 기계죠. 물을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건데, 이거 사람이 인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만일에 하게 되면, 만일에 뭐 쌩쌩한 20대 젊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페인 광산 같은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뭐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해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상황에 혹독한 형벌이 이제 광산형이었던 거죠.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공공노역형도, 이거 이제 육체적인 형벌이잖아요. 보면 주로 이 상류층이 아닌 하층민인 경우에는 육체성을 그 뭔가 이 아주 육체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형벌을 이제 주로 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벼운 형벌 있잖아요. 이렇게 중형을 내릴 만한 그런 거 말고 가벼운 형벌인 경우에는 이제 매질 같은 걸 하게 되죠. 태형, 그야말로. 근데 태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실은 형벌로서의 태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벼운 죄가 있다면 요거 이제 태형은 어떤 경우에 많이 가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광산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노역형을 받았어요. 혹은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때려요. 물론 뭐 죽자고, 예를 들어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면 앞에 때려요. 죽지 않을 만치 때리는 거지. 너무 세게 때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 메인 이벤트의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적당히 외지를 합니다. 그리고 광산형과 공공노역형도
매질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라 이렇게 매질을 같이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 상층민인 경우에 특히나 이제 하층민이 아닌 경우에는 태형을 받지 않고 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겠죠. 그런 죄인 경우 벌금형을 받을 만한 상층민인 경우에 벌금 내고 말 정도의 죄라면 하층민인 경우에는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그 태형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형벌로서의 태형 말고 더 큰 형벌의 사전 그에 가해지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처벌, 벌금형에 해당한 것의 어떤 대안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태형이었던 거죠. 이 그 구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런 그 개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징역이라고 하는 소위 그 어떤 특정 공간에 가두어 교화시키고자 하는 식의 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잡혀서 재판받기 전에 혹은 뭐 판결받기 전에 혹은 판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받기 전에 잡아두는 형태, 이게 이제 구금의 형태로 있는 거지 공식적인 형의 형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너무 오래 잡아두지 마, 일부러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고 속주 총독의 경우에는 그냥 막 오래 붙들고 잡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그 뭔가 몇 년형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어서요. 네. 네, 질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김준백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노예가 고문으로 다치거나 죽으면 주인에게 보상해 주었나요? 일단 보상해 주었는지, 그리고 도시 농업 광산 노예 등등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질문.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예 고문은 노예를 이제 고문해서 증언하거나 자백받아야 되는 거 원칙인데 이게 이제 함부로 막 무작위의 무차별적인 고문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요인 중에 제약 요인 중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노예는 누군가의 재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함부로 뭔가 파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하는 거는 이거 그 보상을 해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에 의한 그런 손상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그 손실을 보충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차이가 있었냐 하는데 차이가 있죠. 그 요즘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군대도 조금 더 힘들어요. 너무 널널해요. 소위 꿀보직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데 노예도 그런 게 있죠. 노예 중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 하는 노예, 뭔가 배웠어. 그러면 뭐 하냐면 주인 어르신 아들내미 가방 들고 다녀. 그러면서 공부도 좀 봐주고 뭐 이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소위 널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냐면 친분을 쌓아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 해방의 기회를 얻는데 좋습니다. 근데 광산 노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자고 목에 심지어 그 쇠살 같은 거 도망가지 못하게 걸어놓습니다. 발이나 목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죽자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인님과 친해지면서 해방의 기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노예도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도시의 노예냐 아니면 그 농촌 지역의 노예냐, 특히 최악이 뭐냐면 역시나 광산 노예예요. 최악 중에 최악. 노예 중에 노예가 광산 노예였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장영재님이 올려주신 의견이신데요. 질문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속주에서 상소로 올리는 특수 사례주의는 바울 말씀하실 때 그때 올려주신 말씀인데 빌라도 총독의 예수재판도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요, 그 바울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인의 상속권 얘기할 때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사람이 킬리키아라는 속주의 이제 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서기 1세기 뭐 이럴 때는요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확 퍼져 있는 시기가 아닌데 유대인이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막 아주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는데 바로 시민권자였다는 점이 그 중요한 점이고요. 예수의 사례는 시민권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상속권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부분은 조금 긴데요, 선생님. 노모스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로마 시대가 전개되면서 고문의 확대, 상속권의 축소, 형사 행정에 있어서 상층민에 대한 보호 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계급 사회나 신분제 사회로 전개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한 흐름은 로마 제국의 이후, 즉 중세 시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죄 판결 이후의 고문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보충 질문이시라면은 고문은 자백이나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유죄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유죄 판결 이후에 형벌의 집행으로서 태형, 유배 등은 형 집행이지 고문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로마 시민권의 지위가 박탈당하여 노예의 지위로 전락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후에 노예 상태에서 범죄자가 되었을 때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네. 일단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중세 시대. 사실은 뭐 중세 시대까지 제가 뭐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상속권 축소되고 뭐 고문의 확대가 시민권자임에도 뭐랄까 넓어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것과 이제 관련시켜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제국 후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권력의 전제성, 소위 황제권의 전제성 같은 게 좀 더 노골화됩니다. 그리고 이 노골화되는 황제권의 전제성과 함께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뭐 상속권이든 아니면 고문의 문제에 있어서든 간에 원칙을 완화시키거나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거나 하는 중요한 범주 중에 하나가 마이에스타스 범죄예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들 중범죄들도 많이 끼어들지만 특히 이 마이에스타스 범죄는 이렇게 뭔가 고무줄과 같은 뭔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성격이 있는 그런 범죄인지라 권력이 전제화되어 가는 것과 이 마이에스타스 범죄를 좀 더 막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권력 안보의 문제에 이용하는 것 이런 것과 시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뭐 아니면 보호받는 것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게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가 보면 이게 이제 3세기 말에서 이제 소위 군인왕제 시대 50년의 혼란기를 잠재우고 다시 이 개혁을 하면서 사분령 체제로 노말 틀어주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미나투스 체제, 다시 말하면 도미누스.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 주인이잖아요. 도미누스는 전제정이라고 이제 굉장히 도식적으로 부르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이나 뭐 도미나투스 체제이든 간에 뭐 황제가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노골화시키느냐의 차이가 있었는데 원수정 시기는 좀 노골화의 정도가 덜했다면 이 도미나투스 체제가 되면 이 권력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시민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 시민의 지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세베르스 황가 시기에 이제 시민권을 전체적으로 뿌린 거. 이게 또 이제 시민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의 보호받는 범주와 그렇지 못한 범주의 차별을 낳게 되는 또 중요한 배경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처벌은요 좀 더 이 제국 후반기로 갈수록 더 세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요. 근데 중세 시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다는 거는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사실 뭐 고문은 정말 잔혹함에서의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태형 같은 거 가할 때는 막대기 같은 걸로 이제 때리고 그래요. 평민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채찍 같은 건 사실은 그 주로 노예에게 때릴 때 많이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채찍의 형태나 이런 것들요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때리거나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유물로 남은 뭐 이런 것이라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창조적인 고문들, 죽음의 방식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지지고 볶고 했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네. 유죄 판결 이전에 네. 증거 확보를 위한 고문의 형태랑 그러니까 그 형벌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고문의 형태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러한 그 형벌은 형 집행 전에 가해지고 뭐 고문 시에 유죄 판결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걸 본 적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해 주신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유죄 판결 받았는데 형 집행이지 고문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공범자 색출 혹은 그 밖에 다른 범죄와 관련돼서 그 소위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문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태형의 한 사례 중에 그 보면 이제 그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 말고 더 무거운 범죄의 사전 어떤 그 징벌로서 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은 이미 도둑질의 그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깽당과 관련된 범죄가 있어. 근데 얘가 친구야. 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은 직접 그 상황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너 알 수 있어? 너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소위 공범자 색출이나 관련 범죄 색출을 위해서 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떼도 될까요?